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 녹화하다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풀다가 끊겨서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1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역순행적 구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선지를 봅시다. 액자식 구성을 통해 내화에 사실성을 부여한다. 만약에 액자식 구성이라면 내화에 뭐 사실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액자식 구성이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액자식 구성은 자 액자가 있고 이게 액자라면 그 안에 액자 안에 어떤 작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액자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내화라고 하고요. 이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액자식 구성의 외화, 외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액자식 이야기는 액자식 구성은 뭐냐면 밖에 있는 이야기와 안에 있는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어떤 스토리상의 관계가 있어.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액자식 구성은 외화와 내화와 내화가 따로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액자를 생각할 때 중요한 이야기는 뭐예요? 작품이죠. 즉 내화가 주 이야기고 이 내화 속에서 주제를 전달하면 이것을 우리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액자식 구성이라면 안에 있는 이야기에 주제가 있고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설은 내화라고 만약에 본다면 외화와 내화로 나눠서 본다면 외화는 현재고 외화는 현재고 그 다음에 내화가 뭐겠어요? 보름 전에 아내가 조밥을 먹고 체한 사건, 그것이 내화가 될 건데 그것이 중심 내용이 아니었고 현재 아내가 운수가 되게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죽어서 사실은 운수가 없는 날이었다. 이것이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얘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없고요. 단지 역순행적 구성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부각한다.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면 인물의 심리를 부각할 수 있는데요. 의식의 흐름 기법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란 이야기가 맥락 없이, 즉 개연성 없이, 즉 인과관계가 없이 이로 갔다 저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작품 유의 너와 나만의 시간 이런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상의 날개라던가 이런 것은 이야기에 개연성 없이 인물의 그 마음에 따라서 이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가 갑자기 현재의 심리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래를 상상한다던가 이렇게 맥락 없이 개연성 없이 그냥 이야기가 우후죽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4번 서술자는 객관적인 태도로 주인공의 외면만을 그려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두 가지를 다 끊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지 않는 것 하나, 요 두 가지가 만족되었을 때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서술자의 시점, 서술자의 위치는 뭔가요? 일단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이죠. 1인칭인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인물을 관찰할 때 우리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죠. 1인칭 관찰자 시점과 서술자가 밖에 있는 건 3인칭인데요. 3인칭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도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보여줄 수 없죠. 이럴 때 우리는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고 관찰자 시점은 서술의 태도가 객관적일 수밖에 없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변 인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화와 행동, 외양을 통해서만 인물의 심리를 짐작하게 하니까 객관적이고요. 3인칭 관찰자 시점도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 외양 묘사만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1인칭 주인공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1인칭 주인공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주관적이죠.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도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주에다 알려주니까 주관적입니다. 심리를 알려주니까요. 이런 면에서 이렇게 나올 때만 서술자의 태도가 주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요. 5번 아내와 관련된 장면을 삽입하여 있죠. 있어요. 나문단에 있죠. 인물의 불안한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다 달라게 있네요. 남대문 정거장까지 가십니까? 어떤 손님이 물어봤는데 잠깐 망설였습니다. 왜요? 겁이 났어요. 오늘따라 부인이 일을 가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인물의 불안한 심리 보여줬고요. 또 아내와 관련된 장면을 삽입한 것도 맞네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14번을 보니까 결말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이 이 글의 제목과 표현 기법이 같은 것은 이 글의 제목에 나타난 표현 기법은 운수 좋은 날 반어법이었죠. 그러면 반어법이 쓰인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반어법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역설법이죠. 반어와 역설법은 조금 상황이 부정적일 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역설법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반어법은 긍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살펴볼게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유치원의 깃발이죠. 그럼 여기서 손수건은 깃발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깃발을 말해요. 이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 깃발은 푸른 해원을 향해 흔드는 손수건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 깃발은 소리가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 것과 아우성은 모순이죠. 모순 형용을 통해서 그 이면의 진실을 강조하는 거 우린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그래요? 역설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안에 숨겨진 진리는 뭘까요? 겉으로는 소리 없지만 속으로는 가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즉, 이 깃발의 갈망, 소원 등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얘는 역설이기 때문에 아닌 거고요. 2번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씨인데 찬물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그래서 흰 바람벽을 보면서 즉 흰 벽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혹은 화자 현재 입장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여기에는 반어도 역설도 없네요. 자, 내가 지금 저기 흰바람 벽을 보면서 누굴 떠올리고 있습니까? 어머니. 어머니 어떤 모습이에요?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는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무 표현법도 없네요. 단지 차디차다 촉각적 이미지. 추운 날씨다 촉각적 이미지. 무배추 나왔으니까 시각적 이미지.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만 있을 뿐입니다. 3번 볼까요?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사뿐히 가볍게 지려밟고 무겁게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님이 만약에 나보기가 역겨워 간다면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예요. 말하는 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나는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반어법이 있는 거죠. 또한 사뿐히 지려밟고 사뿐히는 살짝 지려는 진리견이니까 역설법도 있는 거고요.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님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반어와 역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었고요. 4번 선지 볼까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한용운의 모든 시에는 역설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나는 님을 보냈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보내는 이것이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만날 염려 그거는 그 전의 얘기고 여기서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는 다시 만날 걸 믿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회자 정리 혹은 거자 필반 같은 말이에요.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오고요. 떠난 자는 다시 돌아온다는 사자성어 불교적 용어죠. 한용우님이 스님이기 때문이에요.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역설법이 있는 거죠. 갔는데 안 보냈대요. 그러니까 모순적이죠. 모순 효용이 드러났으니까 역설법. 그럼 그 이면적 의미는 뭐예요? 당신은 갔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 믿어요. 라는 것 하나. 당신은 갔지만 또 다른 사랑이 올 거라는 것 하나. 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신석정의 꽃덤불.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꽃덤불에 아득히 안겨보리라. 그럼 꽃덤불은 긍정이네요. 안기고 싶은 대상이니까요. 그리고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 올려다보니까 하늘은 긍정적인 대상이고요. 그런데 겨울밤이 아직도 차다. 그러니까 이건 상황이에요. 부정적 상황. 역시 신석정 일제강점기 시인이니까 일제강점기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추측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는 봄에는 겨울이 가면요. 봄이 오니까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계절의 섭리니까요. 자연의 섭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은 화자에게는 긍정이고 희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희망이 찾아오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꽃덤불에 안겨볼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는 시였습니다. 여기에는 반어도 역설도 없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에서 김첨지가 아픈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그럼 다의 상황을 봐야죠. 다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침에 나오는데 아내가 나가지 말라고 잡는 장면을 왜 떠올렸어요? 손님이 오늘따라 많기 때문에 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바로 얘가 되겠죠. 행운이 잇따라 오는 상황에서도 아내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어서 아내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 다음 다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찾았어라 라고 했는데 자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는 것은 일단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술자 개입이라는 말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혹은 추측하는 것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생각이 아닌 것은 서술자의 개입인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다해서. 바로 여기죠.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여기부터. 이 우중에도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퍽거리고 가기 싫었음일까? 이건 김첨지의 생각이 아니니까 서술자의 개입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처음 것 둘째 것으로만 고만 하였음이 아닐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는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첨지의 생각이 아니므로 이것은 서술자의 개입이다. 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심리 그 부분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17번 보면 기억에 드러난 김첨지의 심리를 쓰세요 그랬는데요. 기억은 이 부분이네요.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래서 푼푼하다라는 뜻은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김첨지의 마음이 넉넉해졌다. 왜요? 아내와 아이에게 밥을 사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자, 그 다음 18번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것을 바르게 파악한 사람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문학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중학교 수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문학을 해석하는 관점은 크게 볼 때 두 가지가 있죠.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로 해석하는 거고, 외재적 관점은 작품 이외의 것으로 그 작품을 해석해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로 보는 거니까 만약에 소설이라면 소설의 구성이나 혹은 표현법 혹은 서술자의 시각 혹은 상황 이런 것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거고요. 외재적 관점은 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 작가 중심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것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독자 중심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것은 우리는 독자에게 얼마나 효용을 주느냐 효용론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시대나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하면 시대나 사회를 얼만큼 반영했냐라고 해서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작가 중심으로 해석하면 작가의 생애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는 거고요. 독자 중심으로 해석해 본다면 독자에게 이 글이 이 작품이 얼마나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생활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고, 시대 중심으로 해석하면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 작품을 감상을 해본다면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극빈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상황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지 1번 바르게 파악한 것이니까 선지를 한번 파악해보면 1번 영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그린 것은 얘는 내재적 관점이죠. 그죠? 이 작품 자체로 본 거고요. 2번 각박한 현실에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했나요? 아니요. 이건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이기보다는 비극 을 느끼게 하는 거죠. 내재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내용도 틀리네요. 3번 가부장제 사회에서 병든 아내를 학대했나요?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니까 맞네요. 5번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의무와 책임감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가족의 비극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19번 볼게요. 보기의 A, 2중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옳은 것을 고르래요. 소설 읽기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여행이다. 우리를 안내하는 작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여행을 돕는다. 그는 상황을 요약하며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기도 한다. 요약해서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요약적 제시, 직접 제시라고 하는데 지난 일을 몇 줄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이것의 반대말은 뭐냐면 간접 제시 같은 말로 장면 제시 같은 말로 극적 제시라고 해요. 그럼 극적 제시, 장면 제시, 간접 제시는 대화와 행동, 그 다음에 인물의 외양 묘사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간접 제시, 장면 제시. 그 반대로 서술자가 요약해서 보여주거나 인물의 성격을 바로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직접 제시,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데요. 인물의 성격을 바로 알려준 것도 없고요. 서술자가 지난 일을 서술자가 요약해서 말해준 것도 없어요. 단 역순행적 구성에서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서 아내가 병에 든 상황을 보여줬잖아요. 이거는 김첨지가 회상을 하는 장면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약적 제시가 아님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를 보니까요. 이런 선지가 나왔네요. 개념적인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피력하기도 한다. 작가가 자신의 사상과 생각은 틀려요. 자, 생각은 김첨지는 아마 이랬을 거야 라는 게 생각이고, 사상은 뭐 이상주의 혹은 뭐 공산주의 혹은 철학, 이런 것을 우리는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고, 개념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 공산주의를 뭐 개념 정의하면서 공산주의는 이런 것인데, 여기에 지금 공산주의가 나타나 이런 말을 말하는 거니까 이런 말은 없었죠. 그러나 집을 떠나 여행을 하듯 여행이 그렇듯 소설을 읽는 여정 역시 순조롭지만은 않다. 인물의 행동만으로 복잡한 심리를 암시하기도 한다. 자, 인물의 행동으로 심리를 암시했죠. 어떤 행동으로요? 김첨지가 집에 와서 막 소리치는 장면. 그것은 인물의 그 불안감을, 그죠? 대화로 보여준 거니까 맞다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 행운과 불행이 교차하는 구조를 통해서 긴장감을 줬죠. 그죠? 맨 처음에 아침에는 새벽 대바람부터 손님이 많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더니 아내가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운과 불행이 교차되었네요. 자, 그 다음 바에 나타난 김첨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바의 상황이 오니까 아내가 죽어있던 상황이네요. 1번 위선적인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나요? 아니죠. 울면서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비통함을 느꼈죠. 아내의 죽음을 애써 부인했나요? 아니요. 자식을 위해 가정으로서 의신을 지키지 않았고요. 아니죠. 자, 그 다음 21번 문맥상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사자성어를 써라. 자, 니은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김첨지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는 무엇인 까닭에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뭐죠? 이런 거네요. 그죠? 괜히 한번 크게 떠벌려 본 거죠. 허장허세. 그럼 전전긍긍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상고초려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말하고요. 궁여지책은 없는 방책 중에서 억지로 짜낸 방책을 궁여지책이라고 하죠. 호가호의는 남의 권력을 빌려서 큰 소리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전반측은 어깨를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잠 못 이루는 상황, 주야장차는 늘 이란 뜻이고요. 허허실실은 그냥 웃기만 하는 상황, 남부여대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유랑하는 상황을 말하고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럼 알맞는 말은 얘가 될 거예요. 그 다음 A와 같은 표현이 주는 효과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A는 방언이에요. 방언이 아니고 비속어네요. 뭐 오라질년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비속어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뭐라고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또 이야기의 사실성을 높여주고, 또 인물의 계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인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B가 이 글에서 가지는 의미를 쓰세요 그랬는데, 마지막 장면입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해. 괴상하게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김첨지의 성격을 통해서 아내에게 대하는 김첨지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글에서 가지는 의미 두 가지는, 첫째, 김첨지는 거칠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따뜻한 인물임을 알 수 있고, 그죠? 한 가지 더 쓰자면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비극성을 알 수 있다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비극성을 보여준다 라고 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운수 좋은 날 해봤는데요. 두 번째 파일에서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